오늘 보실 지역 분석은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저번에 대대강 했으니까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슈가 되는 곳 어디예요? 부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될까? 두 가지 판단이 있죠.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가 있다. 말 그대로 정성적인 거는요,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이고, 정량적 지표는요, 수치가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 이게 정량적 지표죠. 그래서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해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해제를 해주면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해제해달라고 중개사들까지 들고 일어섭니다. 왜? 죽겠거든. 규제 해제해달라고 왜 공인중개사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규제 해제가 거래 활성화 그리고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 보면요, 다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상승론자들이 그 이야기하죠. 상승 유튜버들, 상승 전문가들 다 보면은 거절사 뿌락지들이든가 아니면 뿌락지는 아니고 관계는 없는데 콩고물 받아먹는 인간들. 규제하면 집값 오릅니다. 해제해도 집값 오릅니다. 해가지고 금리 올라도 집값 오르고 금리 떨어져도 집값 오릅니다. 사람들 일로 오세요. 공급 부족이면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 강의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내고 들으세요. 내가 좋은 물건 있으니까 하나 사세요. 나도 공짜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한 2천만원쯤 받습니다. 이런 인간들. 아니면은 무료 강의도 하고요. 수수료도 안 받아요. 나는 그것도 조장 안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한테 따로 광고료를 받는다든가 자문료를 받는다든가.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지금에도 막 분양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뒷광고일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전면 해제됐죠. 정부에서 원하는 게 뭐냐? 집값 하락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집값 정상화를 말했죠. 그러면 집값 정상화는 뭐예요? 이렇게 올랐으면 이렇게 다시 떨어져야 된다. 물가 및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떨어져야 된다. 이게 집값 정상화죠. 근데 한국에선 뭘 말하고 있어요? 집값 안정을 말하고 있죠. 안정이란 건 뭐예요?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한국은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안정.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안정되라. 이걸 원하고 있으니까 집값 하락기의 규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거다. 그래서요, 문제가 생기죠. 항상 우리나라 집값이 장기적 우상향이다. 왜 그런 거겠어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가 끝나면 항상 완화책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락 시작만 하면. 그러면은 하락 시작했을 때 완화책이 나왔던 시기를 보면 어때요? 무슨 정부 때 완화책을 썼느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이렇게 세 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IMF 때 심각했으니까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때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나마 이때가 가장 잘 살아났죠.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는요, 세계 위기까지는 아니었죠. IMF 위기는 신흥국 위기였지 세계 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현재 위기 때는 세계 위기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IMF 딱 터져서 수직 하강하고 다시 살아났다면 이때는요, 계속 하강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완화책을 막 푸는 이유는요, 그때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퇴로를. 특히 이 시기에는 이미 퇴로 다 끝났고 다시 올라가던 시기였고 또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해서 집값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평가하는 정부 세계가 어디예요? 노태우? 그러니까 제가 노태우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썼다.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요 세 개 정부가 규제책을 통해서 집값을 억제하려고 했다. 근데 노태우 때는 통하고 이때는 안 통한 이유가 뭐냐?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지.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고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게 언론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간 정부가 노태우의 정부 때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노무현 때 규제하고 문재인 때 규제했으니까 좌파 정부 때 규제해가지고 집값 오른다 이딴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거지. 물론 세계적인 영향도 있죠. 노태우 정부 때는 1기 신도시 공급 때문에 했다 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일본 부동산 붕괴가 우리나라까지 여파를 미친 거고, IMF 때 붕괴된 게 우리나라 여파 미친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부동산 붕괴된 게 우리나라 영향 미친 거예요. 다만 정책은 수요가 과열되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하느냐, 아니면 수요가 너무 억제가 된 걸 어느 정도 다시 살리느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한다. 특히 IMF 때 같은 경우는요, 진짜 경제 위기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이번 코로나 거품 같은 경우는요, 진짜 거품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그거를 정상화 시킨 다음에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상화 되기도 전에 규제를 푸니까 계속 까는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 푼 걸 보면 답이 나오죠. 다 풀었다 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튜버들 열심히 띄우기 들어가기 시작하죠. 재건축 재개발 좋아하는 그 빠땡 패밀리 부산 뜹니다 하고 막 하는 데들 다 지금 열심히 집값 오른다 좋다 막 띄우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급락 완화. 근데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수직 하락은 완화된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 없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DSR이 안 풀렸으니까. 안 산다가 아니라 못 산다. 집값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DSR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집값 거품이 더 쌓였죠. LTV가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대출을 더 많이 내준 거 아니에요. LTV 40%, 70%에서 40%로 줄었다. 이때 5억이고 이때 10억이어 봐요. 그럼 이때 대출 얼마 나와요? 3억 5천 나오는데 10억으로 오르면 4억 나와요. 퍼센테이지는 줄였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이 더 나오죠. 대출 유동성을 가지고 집값을 막 올릴 수 있었는데 DSR은 뭐예요? 집값이 오르든 말든 네가 6천 벌면은 6천에 맞는 집을 사라. 소득의 40% 얼마예요? 2,400까지 원리금으로 갚는 거. 그 이상 하게 되면요 부동산 도박이죠. 지금까지 부동산 도박판이 벌어졌던 거고 내가 소득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집문서 땅문서 털어와서 도박판에 쏟아붓듯이 소득 다 끌어다가 미래소득까지 끌어다가 도박판에 퍼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소득 반영한 건 미친 짓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정치 가지고 간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은 그거밖에 없어요. 깡통 전세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은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깡통 전세 방지로 집주인이 집 팔게 됐을 때 세입자한테 공지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 정책이죠. 이런 것까지 까진 않아요. 정책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지. 조정대상 지역 해제. 그러면서 거래절벽 탈출 기대감이 또 들썩된대요. 분양가 들썩인다. 핵심은 분양가. 갭투기꾼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정부는 그런 거 편 안 들어줘. 언론들도 그런 거 편 안 들어주고. 핵심은 뭐예요? 건설사들. 건설사들이 돈 잘 버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초이노믹스도요. 빚내서 집 사라 왜 한 거예요? 건설사들 가지고 경기 살리려고. 가계부채가 집값으로 들어가서 GDP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건설사들 돈 잘 벌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보면 하락률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이게 조정대상 지역 해제만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핵심은 돈이 없다. 사람들이. 이 높이 올라간 집값을 감당할 돈이 없다. 라이트하우스 저희 욕할 때 뭐라 그래요? 올라간 게 얼만데 그거 떨어진 거 가지고 폭락이라고 하냐? 그래서 저희는 폭락이라고 안 했어요. 아직도 폭락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화 될 때까지. 그러면서 지금 요만큼 떨어졌는데 조정대상 지역 해제하면 살 수 있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소득 대비를 하니까 못 사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하락률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게 하락폭 확대가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다. 왜냐면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요. 대출 풀어주고 이런 건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 LTV 풀어줘봤자 DSR에 걸리니까. 핵심은 뭐예요? 저가, 주택, 다주택, 포함 여부. 그러니까 1억 미만 갭투기에서 들어갔던 게 공시가격 3억 미만 갭투기로 들어갈 것이다. 다만 그것도 공시가격이 3억이 넘어가는 가격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거는 다주택 취급을 받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게 붕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에 들어올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사는 사람들, 지금 사가지고 공시가격 3억 이상으로 높이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물에 사서 마지막에 사는 가장 큰 바보가 되는 거다. 그리고 정상화 되려면 멀었어요. 상승률에 비해 미미한데 어떻게 사요? 그리고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작죠. 하락장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게 나와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지별로 보시면요. 올라갔던 만큼 떨어졌다. 강남도 다. 자, 매매 수급 동향.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봤자 겠죠. 살아나도 거래가 안 되면 금방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거래의 핵심인 실수요들은 지금 살 여력이 없다. 투기 수요들은 기껏해야 공시가격 3억 미만 아파트 정도에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투기꾼들이 가장 큰 바보가 되는 것이다. 매매 거래량 역시 엄청나게 줄었고요. 9월 지금 현재까지는 거래량 신고로 봤을 때는 역대 최악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은 거의 끝났죠. 7월보다 더 안 나올 것 같다. 매물은요. 증가했다가 조금 떨어졌다 다시 슬금슬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가 뭐 조금 떨어졌네요. 조정대상 지역 풀렸으니까 매물 집어넣어야지. 아주 탁월한 판단이십니다. 지금 팔아서 익절하시면 안 되죠. 실수요들 돈 그만 빨아먹으려면 일단 매물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가격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전세대란 월세대란은 절대 없다. 9월 이사대란. 신규 입주가 들어와요. 전세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이 묶였죠.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이게 진짜 전세대란이죠. 8월 전세대란, 9월 전세대란. 저희가 8월 이야기 안 하고 9월 전세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세대란이 나더라도 왜냐?
임대차 3법은 20년 7월 31일에 시행이 됐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8월 31일 이후다. 왜냐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럼 8월 31일 거의 없고 거의 9월부터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8월 전에 대한 말하는 건 첫 번째는 그게 구라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저희 이야기한 대로 9월인데 전세 대란이 났습니다. 무슨 전세 대란이? 역전세 대란이. 입주를 못한다. 전세 살던 사람이 못 가게 하니까. 집 가지고 있던 사람 팔고 가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새 집에 내가 안 살고 전세 넣고 일단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전세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 지수는 그래서 수직 하강하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 풀려도요 전세 가격에는 변동 없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추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건. 그러면서 특히 막 하락폭이 심각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죠. 이런 데도 있고. 입주 연내 최다입니다. 공급 짓거리는 인간들은 부산은 적어도 올라간다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입주 전망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왜? 입주가 안 되니까. 아파트는 쏟아져 들어오는데 전세에 나갈 수도 없고 기존 집도 안 팔리니까. 그리고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들도 그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잔금에 보태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내주고 있으니까. 분양은 적어요? 분양도 많죠. 부산은요? 입주도 분양도 많아요? 그런데 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는 인간들이 부산에는 그 얘기 안 했을까요? 여태까지?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금리는 속도, 공급은 속력. 그러니까 금리는 방향과 폭을 동시에 결정한다면 공급이 많이 들어오면 하락은 가속화시키고 상승은 둔화시키죠. 그런데 지금 하락장이고 공급이 쏟아진다. 분양은 장기적 공급이 쏟아진다는 또 하나의 지표다. 그리고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 최다다. 그런데요, 부산은요, 미분양 숨기는 지역이죠. 미분양은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 지자체에서 건설사가 신고를 합니다. 우리 이만큼 미분양 났어요. 그런데요, 예전에 한번 이리저리 좀 알아봤는데 부산에 있는 2개 단지가 걸렸죠. 다른 지역은 안 나왔는데 부산은 걸렸어요. 미분양 2개라는 단지가 둘 다 미분양이 100가구가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미분양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찬스 하면서 하나 팔아도 아직도 2개, 아직도 2개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하고 있었던 거겠죠. 더 많이 숨겨져 있을 거다. 결론 뭐예요? 금리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공급도 장기간 과잉이죠. DSR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거만으로 다시 상승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다만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가져다주는 두 가지 시사점은 첫 번째는 3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이 감소하니까 빠져나갈 구멍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요 두 가지 외에는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